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포츠 선수였지만 범죄자로 몰락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1, 2, 3위를 정해봤고요. 자, 일단 3위부터 시작할게요. 3위는 에런 에르난데스입니다. 아론 에르난데스라고도 하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NFL 슈퍼스타로 꼽힙니다. NFL은 내셔널 풋볼 리그의 약자로 메이저리그 야구인 MLB, 내셔널 농구협회인 NBA, 내셔널 하키리그인 NHL과 더불어서 미국 4대 스포츠 리그 중 하나로 꼽히는 미식축구 리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미국에서 미식축구는 최고 인기 스포츠인데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쿼터백이라는 선수들이 핵심인데 하이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거기 그 학교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인기 많은 퀸카들이 사귀는 게 그 미식축구의 쿼터백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NFL 시즌 결승전인 슈퍼볼은 매년 미국인 시청자만 1억 명에 달하고 광고료도 경기 중간 30초당 100억에 달하며 하프타임 쇼는 전 세계 유명 아티스트가 총 출동해서 라이브 하는 날은 그냥 거의 국경일에 가까운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 선수들도 인기가 많겠죠? 그리고 그 인기 많은 프로 선수들 중 한 명이 바로 아론 에르난데스였습니다. 아론은 1989년 미국 코네티컷주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역시 미식축구 선수여서 그랬는지 아론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몸도 크고 힘도 좋은데 달리기도 정말 빨라서 농구와 육상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냈고 특히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4살에 또래 중에는 상대할 수 있는 선수가 없을 정도였고 대학에서 이미 장학금을 제안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떠오르는 차세대 운동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지역 최고의 스타가 되었으며 팀의 감독은 그는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야. 일단 아론한테 공을 줘! 라고 말했을 정도고 상대팀 감독은 경기 전 회의가 있으면 가장 먼저 아론을 어떻게 막을지를 고민했을 정도였습니다. 2007년에는 미식축구 명문으로 알려져 있는 플로리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미국 대학 미식축구 최강팀 중 하나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3년 뒤 2010년 미국 프로 미식축구 구단들이 신인 선수를 뽑는 행사인 NFL 드래프트에서 축구로 비유하면 레알 마드리드, 야구로 치면 뉴욕 양키스에 해당하는 NFL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구단 중 하나인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지명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는 전설적인 감독 빌 벨리칙과 NFL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전설의 쿼터백 톰 브래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아론은 만 20살에 그 업계 최고 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노는 물이 달라졌으니까 평범한 미식축구 선수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론은 프로에서도 통했습니다. 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패스를 받으면 수비수들이 따라오지를 못했고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으며 득점 기회를 기가 막히게 노려서 존재감이 엄청난 신인 선수로 급부상했습니다. 팬들은 열광했고 언론에서는 그를 주목했죠. 전문가들은 이 선수는 특별하다. 앞으로 10년간 리그를 지배할 재능이 있다. 역대 최고의 타이트엔드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2012년 패트리어츠는 아론에게 기존의 루키 계약이 2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5년의 연장 계약으로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제안했고 아론은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 스타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기존 계약이 2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대형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는 기대치가 매우 높은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대우였고 이는 패트리어츠가 얼마나 아론을 핵심 선수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아론은 약혼녀도 생겼고 그 사이에 딸도 태어났고 고작 23살의 나이에 돈과 명예, 가족, 미래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뒤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2013년 6월 매사추세츠의 한 공터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오딘 로이드, 세미프로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총격 살인 사건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피해자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 에르난데스였던 거죠. 하지만 둘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고 가족 같은 관계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고 만났다고 해도 그게 곧 살인을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아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 창창한 나이에 프로 미식축구 선수로 수백억짜리 계약을 따내고 약혼녀랑 딸
딸까지 있는 그 성공한 인생이 굳이 누군가를 죽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하고 문자 메시지를 추적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딘이 죽기 전 여동생에게 자기가 NFL 선수랑 같이 있다라고 보내고 몇 시간 뒤에 총탄을 여러 발 맞고 숨진 채 발견이 되었고 2013년 6월 17일 새벽 아론의 차량에 탑승하는 오딘 로이드의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그 차량 안에서 에르난데스의 지문, 뒷좌석 문 손잡이에서는 오딘 로이드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차 실내에서 오딘이 사망했을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45구경 탄피 한 개가 발견되었죠. 모든 정황 증거가 아론 에르난데스를 향했고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그 슈퍼스타 아론이 살인을? 뭔가 오해가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점점 더 많은 정황 증거를 확보했고 결국 2013년 6월 26일 아론 에르난데스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 장면조차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슈가 되어서 그때 있었던 다른 프로그램들이 취소되고 아론 에르난데스가 수갑을 찬 채 자택 밖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동네에 다 몰릴 정도였고 그 어마어마한 인파에 아론 에르난데스가 체포가 된 거예요. 근데 아론이 체포될 당시에 집에서 상의 탈의를 하고 있었는지 경찰이 수갑을 뒤로 채운 다음에 그 위에 티셔츠를 입혔어요. 근데 그게 당시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 에르난데징 혹은 헤르난데징이라고 해서 체포 당시 포즈를 따라하는 인터넷 밈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팬들의 환호를 받던 NFL 스타가 이제 살인 용의자를 넘어서 피의자가 되어 뉴스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패트리어츠에서는 그 즉시 아론을 팀에서 방출하고 나머지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어요. 순식간에 수백억의 계약과 커리어가 끝나버린 겁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수사관들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확대하다가 또 다른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1년 전에 보스턴 시내 한복판에서 클럽에서 놀다 나온 이민자 2명이 차 안에서 총을 맞아서 숨진 사건이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해서 미제 사건이 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목격자들은 범인의 차량이 은색 SUV라고 말했는데 이 차량이 아론이 어렸을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척집 창고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2012년 어느 날 밤 클럽에서 춤을 추던 아론의 어깨를 한 남자가 툭 치고 지나갔고 술까지 쏟게 되자 이에 아론이 저놈들이 나를 무시했다 라며 분노해서 차를 몰고 쫓아갔고 신호 대기 중이던 그들의 차에 총을 난사해서 2명을 죽여버렸다 라는 거예요. 아론은 당시 용의자 선상까지 올라갔지만 경찰 측에서 NFL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슈퍼스타가 이민자 2명을 죽일 이유가 없다. 즉 동기가 없다 라는 판단으로 용의자에서 제외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죽은 오딘 로이드가 아론이 과거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비밀을 알게 돼서 입막음을 위해 살해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아론 에르난데스는 연쇄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재판은 총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우선 2015년 오딘 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검찰에서는 아론이 오딘 로이드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라고 반박합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범행 도구인 45구경 권총을 찾지 못해서 검찰이 잠수 장비까지 동원해서 수색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건 증인들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증인이 왜 이슈가 됐냐? 오딘 로이드의 증인으로는 그의 여자친구 샤네이아 젠킨스가 있었고 아론 에르난데스의 증인으로는 그의 약혼녀 샤이에나 젠킨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은 친자매였던 겁니다. 아까 말했죠? 가족 같은 관계라고? 그러니까 서로 자매를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피해자랑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사이좋았던 자매는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고 여동생과 약혼자라는 갈림길에 선 샤이에나는 약혼자였던 아론을 선택하면서 이 사건은 더 비극적으로 비춰졌고 언론에서는 그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자매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적 다툼 끝에 배심원들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아론 에르난데스는 오딘 로이드를 죽인 혐의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백억의 계약을 체결한 NFL의 미래이자
동생이자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스포츠 스타는 순식간에 모든 걸 잃고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모든 게 끝났을까요? 아니죠. 2년 뒤인 2017년, 2012년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 재판이 벌어졌고 여기에서는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자, 그럼 이제 오딘을 죽인 것만 인정되었으니까 무기징역만 살면 되나 싶었던 바로 그 무죄 판결 사흘 뒤 교도소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론 에르난데스가 감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던 거예요. 그의 나이 고작 27살이었습니다. 유서에는 약혼녀와 딸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생을 마감했어요. 자, 이렇게 아론의 이야기가 끝이 나나 싶었는데 아론이 죽은 뒤에도 그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론 에르난데스가 사망한 뒤 가족들은 아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아론의 뇌를 보스턴 대학교의 의과대학 연구팀에 기증했고 부검 결과가 밝혀졌는데 아론의 뇌는 CTE라고 불리는 만성 창상병 뇌병변이라는 질환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판단력, 감정 조절, 충동 제어를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부위가 거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망가져 있었고 그로 인해 공격성과 충동 조절 문제 등의 관련성이 연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뇌병변은 머리에 지속적인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이었는데 아론이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뇌검사에서 3단계 CTE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보통 50에서 60대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미식축구계에서는 큰 충격과 논쟁이 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기 중 반복되는 충격이 미식축구 선수들의 은퇴 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연구해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론 에르난데스의 살인은 이 뇌병변 하나로 설명할 수 없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에 대한 압박적인 환경과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에 있었고 14살에 아버지를 잃은 뒤에는 어머니가 사촌의 남편과 동거를 하는 것을 보았고 이후 사촌의 집에 살면서 동네 불량배들이랑 어울리면서 마약에 손을 대는 등 다양한 요소가 있었고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 범죄를 설명할 순 없겠죠. 하지만 아론은 결정적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결국 그의 이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으로 타락한 NFL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3위 아론 에르난데스를 알아봤고요.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데 소자.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팬을 가진 구단이며 리우데자네이루를 대표하는 전국적으로 거대한 팬층을 보유한 축구 클럽인 플라멩구의 주장이자 주전 골키퍼였던 그는 브라질 리그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국가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리그에서 이름을 알린 정상급 골키퍼 중 한 명이었으며 안정적인 경기력과 인기를 바탕으로 팀의 우승을 이끈 핵심 멤버로 꼽히면서 연봉이 약 15억 정도 되는 당시에는 꽤나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성공한 축구 선수였죠. 물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인생이 처음부터 화려했던 건 아닙니다. 브루노는 1984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의 작은 도시 아르라스에서 태어나서 축구 선수를 꿈꿨고 어린 나이부터 골키퍼 포지션에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는 큰 체격과 뛰어난 반사신경, 안정적인 공중볼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브라질에서는 매년 수많은 축구 유망주들이 프로 선수를 꿈꿨고 그중 브루노는 재능은 있었지만 아주 특출나진 않았기 때문에 하부 리그와 여러 팀을 거치면서 경험을 쌓았고 마침내 프로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골키퍼로서 안정적인 경기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으면서 주목받는 선수가 되어갔고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리우데자네이루의 명문 구단 플라멩구에 입단하면서 찾아왔습니다. 플라멩구는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구단 중 하나였고 여기에서 주전 골키퍼가 된다는 건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는 플라멩구의 골키퍼로 리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나 2009년 브라질 전국 리그 우승 당시 팀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해서 팬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주장까지 맡게 되었고 유럽 진출 전망까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 꿈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죠. 명문 구단의 주전 선수, 높은 연봉, 팬들의 응원, 국가대표라는 더 큰 무대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 결혼 후 얻은 딸 둘까지 있는 안정적인 가정. 이름 없는 골키퍼였던 브루노는 이제 브라질 최고 인기 구단의 주장이 되어서 부와 명예, 미래가 보장된 스타 선수로 평가받았지만
하지만 2010년 그의 인생은 여자친구였던 엘리자 사무디오 실종 사건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미 결혼해서 두 딸을 둔 유부남이었지만 2009년 한 파티에서 24살의 신인 모델 엘리자 사무디오와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자가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사실을 밝히고 이혼을 하거나 책임지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했겠지만 브루노에게 엘리자의 임신은 자신의 완벽한 커리어와 명예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릴 시한폭탄처럼 느껴졌고 브루노는 엘리자에게 낙태를 강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자는 끝까지 아이를 낳겠다고 주장했고 분노한 브루노는 친구들을 동원해서 엘리자를 납치하고 총으로 위협하며 강제로 낙태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엘리자는 여기에서 간신히 탈출해서 납치와 폭행, 협박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의 갈등은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0년 2월 엘리자는 아들을 출산한 뒤 브루노에게 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친자 확인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해라 라고 요구했고 그 법정 소송이 한창이던 2010년 6월 돌연 엘리자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그녀의 마지막 행적과 만난 사람이 밝혀졌고 의혹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브루노 측에서 엘리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접근을 했고 엘리자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브루노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브루노가 태어났던 동네인 미나스제라이스주 인근에서 브루노의 지인들과 만나서 이동한 뒤 엘리자와 그의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엘리자가 갑자기 실종되자 갓난아기와 외출한 딸이 연락이 끊긴 걸 걱정한 어머니의 실종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브루노는 이미 한 번 엘리자에게 고소당한 이력이 있고 양육비 소송이라는 명백한 범행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지만 브루노는 경찰 조사에서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나중에 스스로 나타나겠지 라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 측에서도 시신이 발견되거나 생존 반응이 나타나는 등 딱히 생사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 수사에서 애를 먹게 됩니다. 실종된 것이 곧 큰일이 났다거나 살인이 되었다거나 기타 등등 무조건 그렇진 않을 테니까 일단 실종이잖아요. 본인이 그냥 사라지고 싶었을 수도 있고 납치됐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름을 바꾸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후 경찰에 한 농장에 실종된 엘리자로 보이는 여자가 갓난아기와 감금이 되어 있었다라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고 엘리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브루노의 지인들과 함께 이동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그 지인 중 한 명으로 브루노의 17살 사촌동생을 체포해서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촌동생은 양심의 가책과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사건의 전말을 전부 털어놨는데 그렇게 밝혀진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브루노는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한 뒤 패거리들과 함께 엘리자를 납치해서 브루노의 사유지인 농장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 감금한 뒤 6일 동안 폭행과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브루노는 낮에는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는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저녁에는 엘리자에게 폭행과 고문을 지시한 뒤 마지막에는 청부업자를 시켜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그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고 엘리자의 시신을 토막낸 뒤 일부는 기르고 있던 대형견인 로트와일러 여러 마리에게 먹이로 던져주었고 남은 뼈와 잔해들은 콘크리트에 섞어서 저택 마당 바닥에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고 이제 역으로 엘리자가 살아있지 않다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바꿨어요. 신용카드나 통장 사용 내역이 전무하고 휴대전화 통화 및 기록 신호가 끊겼다라는 걸 통해서 입증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살아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봤자 그게 살해당했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자 브루노 측 변호사는 이를 포함해서 크게 3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브루노가 직접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공범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점이에요. 반면 경찰은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핵심 인물이 바로 브루노이며 디테일은 떨어질 수 있지만 공범들의 핵심 주장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정황 증거들과도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결국 배심원단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시신이 없는데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점이었어요. 납치와 폭행, 사주 등은 모두 인정하지만 정황 증거와 증언만으로 살인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시신이 반드시 발견되어야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뒤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살아있다는 흔적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어린 아들 역시 공범들과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시신이 없다는 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결국 2013년 법정은 브루노에게 납치, 살인, 시신은닉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22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아니라서 의아할 수 있지만 당시 브라질은 종신형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범죄에 대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의 형량을 정해서 총 22년 3개월을 선고했지만 시신은닉의 공소시효 문제로 최종 징역은 20년 9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몇 년을 복역하던 도중에 여러 차례 석방과 재수감을 거친 끝에 2023년 1월 조건부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었고 2026년에는 브라질의 한 지역 축구 클럽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브루노와 엘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브루누는 아버지와 같은 축구 선수, 특히나 골키퍼가 되어서 유소년 팀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고 브라질 15세 이하 대표팀인 언더 15으로 선발되어서 해당 연령대에서 브라질 유망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자랐으나 최근 어머니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이유로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라는 의향을 밝혀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인 브라질 축구계를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대소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1위는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이야기죠.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봤을 텐데 한국 시리즈의 우승을 이끌었던 스타 선수이자 국가대표 출신 강타자, 해태타이거즈의 4번 타자, 2번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면서 은퇴 이후에도 유명인으로 살던 야구 선수 이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호성은 광주 일고 시절부터 이미 잘 치고 잘 달린다라는 호타 준족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고 연세대에서도 최고의 야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며 프로에 와서는 해태타이거즈의 4번 타자로 활약했습니다. 당시 한국 프로야구가 지금처럼 거대한 산업은 아니었지만 스타 선수들이 받는 인기는 엄청났는데 특히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해태타이거즈는 그야말로 한국 야구 최강팀으로 한국 시리즈를 휩쓸고 있었고 무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호성은 그 핵심 멤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로도 뛰었고 리그 최고의 야외수에게 주어지는 골든글러브도 2번이나 수상했으며 나중에는 프로야구 선수협회장까지 지냈어요. 지역 영웅을 넘어서 전국구 스타나 다름없었고 그의 인생은 야구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은퇴 후 코치나 감독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잘 되는 경우가 드문데 이호성은 방송에도 출연하고 자신이 성장한 광주에서 웨딩홀 사업을 하며 연매출 수십억을 올렸고 고향인 순천에서도 스크린 경마장을 세우기로 해 정식 허가까지 받아서 아주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삶은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달랐죠.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마련해 스크린 경마장 사업을 위해서 오피스텔까지 지어놨지만 도시 내에 사행성 업체가 생기는 것을 반대한 시민단체로 인해서 사업은 흐지부지되었고 결국 부도를 맞게 됩니다. 설상가상 그 무렵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을 휘말려서 2달 동안 구속이 되면서 그의 인생은 급격하게 무너졌고 연이은 사업 실패와 사채 돌려막기로 수백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빛났던 스포츠 스타의 평범한 사업 실패처럼 보였으나 이호성의 몰락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08년 2월 이호성의 연인이었던 김 씨가 실종된 거예요. 슬슬 감이 오죠? 그런데 문제는 김 씨에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3명이 있었는데 이 3딸까지 모두 같은 날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특이한 건 김 씨가 실종되기 사흘 전 본인이 가진 정기예금 1억 7천만 원을 모두 해약했고 실종 당일 오전에는 여러 은행을 돌면서 분산 예치해뒀던 거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들에게 며칠 동안 여행을 간다라고 직접 말해뒀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실종이 아니라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했고,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그제서야 가족에 의해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김 씨의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다가 혈흔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가출이나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CCTV를 분석했는데, 기이하게도 모녀가 실종된 이날 4명이 나가는 장면이 한 번도 찍히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들어오는 장면은 찍혔는데 나가는 장면이 없이 실종되었으니까 경찰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수상한 사람 1명을 특정하게 됩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엘리베이터 CCTV에 한 남자가 카트에다가 대형 여행용 가방 3개, 이불 더미, 그리고 작은 짐 등을 계속해서 실어 나르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는지, 마지막 통화 상대가 누구였는지 하나씩 확인을 했는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특정 인물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호성이었죠. 피해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했으며 휴대전화 기록과 주변 증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이호성의 이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찰은 김씨 모녀의 휴대전화가 꺼진 위치와 이호성의 동선이 일치했고, 수백억 대의 빚을 지고 있었다면 돈을 노리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호성을 주목하기 시작하자 이상한 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김씨가 돈을 인출했던 은행 밖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김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나와서 본인의 차에 탔는데 운전석이 아니고 조수석에 탔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운전자가 이호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광주 방향 고속도로 요금소 판독기에까지 찍힌 기록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어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내 모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용의자를 자극하거나 도주, 자살의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해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방송사에서 특종이 터진 거예요. 서울 마포 내 모녀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전직 프로 야구 선수 이호성이 지목되어 경찰이 추적 중이다 라는 기사를 특종으로 내보낸 거예요. 사실 유명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 실종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뉴스였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호성이 내 모녀의 실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 이호성, 그 유명한 야구 선수 알지. 근데 설마 그 이호성이 에이 뭐 목격자겠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경찰에서 이걸 공개 수배를 할까 말까를 논의하던 도중이었어요. 근데 그 도중에 갑자기 이 뉴스가 터진 거죠. 이때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인 3월 10일 오전 10시 경찰에서는 곧바로 사건 관련 용의자로 이호성을 공개 수배했는데, 약 6시간 뒤인 오후 4시 충격적인 속보가 발표됩니다. 한강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는데 그 시신의 주인공이 바로 용의자였던 이호성이었던 겁니다. 방송사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공개 수배가 내려진 지는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던 거예요.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 자살로 결론났습니다. 언론의 일가족 살인범으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대대적으로 공개되면서 좁혀오는 수사망에 막다른 길에 몰린 이호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가족과 아들을 잘 챙겨달라는 당부와 야구 선수 시절이 행복했다라는 내용만 담겨있고 김 씨와 세 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김씨 내 모녀를 찾을 길이 요원해진 거예요. 휴대폰 추적도 안 되죠. 살아있다는 생활 반응도 없죠. 용의자는 사망했죠. 이대로 이 실종 사건이 묻히나 했는데 기적적으로 사건 관련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화순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유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호성이 사망하기 며칠 전에 이호성과 엄청나게 닮은 사람이 아버지 묘소 앞에 표지석을 세운다라면서 인부들을 불러서 땅을 좀 깊게 파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꽤나 넉넉하게 줬대요. 그래서 내 차에는 타지 말고 각자 차량으로 알아서 와라. 장비도 알아서 챙겨와라. 대신 돈은 넉넉하게 주겠다. 땅만 파고 그냥 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경찰은 이 제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이호성의 아버지 묘지 근처인 화순의 공동묘지 일대를 수색했고 결국 무거운 바위에 눌린 채 땅속에 묻혀있던 커다란 검은 가방 4개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CCTV에서 이호성이 옮기던 그 가방들이었고 그 안에는 김씨 네 모녀가 전부 비닐에 쌓인 채 싸늘한 주검으로 담겨 있었어요. 이호성은 김씨의 돈을 노리고 네 모녀를 전부 죽이겠다고 계획했고 자연스럽게 김씨의 집으로 들어가서 무방비였던 세 모녀를 차례로 목 졸라서 살해해 시신들을 가방에 넣은 뒤 죽은 김씨의 휴대전화로 외출한 상태였던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른 곳으로 불러내서 굳이 또 살해를 했고 그렇게 하루 만에 4번의 살인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을 모두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김씨의 휴대전화를 껐다 켰다 하면서 여행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고는 화순으로 시신을 옮겼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꽤나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는데 큰딸의 휴대전화 있잖아요. 계속해서 꺼져 있었는데 갑자기 화순의 어느 지역으로 가니까 딸 핸드폰이 갑자기 켜진 거예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 동안 갑자기 그냥 켜진 거야. 그게 이호성이 켠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딸의 그 휴대전화가 켜지면서 위치가 대충 화순으로 특정이 된 거예요. 자, 완전 범죄가 될 뻔했던 사건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났지만 용의자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어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정확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진실을 알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던 4번 타자는 무고한 4명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마가 되어서 제대로 된 영정사진이나 이름도 없는 초라한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세 선수들은 모두 재능과 인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 모두를 무너뜨린 건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